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덕윤입니다. 오늘은 교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죠.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마치고 나면 변호사가 되는데요. 자, 우리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실제 변호사의 삶은 어떤지, 내 로망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을 제가 직접 만나보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요, 이 한국의 월스트리트, 여의도입니다. 이 한국증권의 심장부에서 금융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변호사님을 오늘은 만나보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안정철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의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정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원래는 펀드 매니저셨었는데요. 네. 경력을 쌓다가 로스쿨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로스쿨에 가겠다,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겠다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증권회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등 이제 금융회사에서 약 한 7년 정도 일하고 있을 즈음에 이제 로스쿨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준비해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계기라고 할 만한 특별한 것은 직장 동료였던 동갑내기 친구가 로스쿨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로스쿨이 제 인생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기존의 증권회사 등에서 이렇게 접했던 금융 법무 업무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외 파생 상품이나 채권 부문에서 일을 했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직접 변호사가 돼가지고 금융 법무를 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제 인생이 좀 풍요로워지겠다, 아니면 뭐랄까 보람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사실 할 수 있는 결심이라면 상당히 무게가 있는 건데, 공부 시작하면은 3년 해야 되는 거고요, 최소. 네.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예, 부담감은 당연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그 준비할 때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었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 시험 7기로 입학을 준비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잘 안 돼서 한번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2015년도에 한 번만 더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는데, 이제 둘째 아이까지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녀가 둘까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부담감이 더 커지고, 돈 안 벌고 공부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됐었고, 다행히 그때 와이프가 이제 한 번 더 해보자라고 응원을 많이 해주고, 저도 힘을 내서 로스쿨 도전을 한 번 더 해서 입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가 된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그때 이제 와이프도 휴직해야 하고 여러 가지 힘들었을 텐데 응원해준 거에 대한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변호사님 괜찮으시면 혹시 첫 번째 시험하고 두 번째 시험 리트 점수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기 낙방했을 때 리트 점수는 132점대였던 걸로 기억하고, 8기 때는 128점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상하네요. 점수가 왜 높을 때 떨어지는 거죠? 일단은 제가 이제 좀 더 경쟁률이 높은 학교에만 지원을 했던 것이 1차적인 원인일 것 같고, 7기 때요. 그리고 또 뭐 그 부가적으로 제가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 좀 더 어필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고정량 의문사 당하셨네요. 네. 여러분, 고정량 의문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굉장히 정량이 높은데 불합격을 받은 경우에 여러분 입장에서 굉장히 이건 뭐지?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정철 변호사님도 첫 해에 경험을 하신 건데요. 자, 고정량 의문사는 어떤 때 나오는 걸까요? 바로 학교가 요구하는 상과
내가 이야기하는 방향이 잘 맞지 않는 경우.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점수는 좋지만 학교가 가지고 있는 커트라인과 맞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 고정량 의문사가 일어나는 원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원서를 내실 때, 이 점수가 나온 뒤에 학교를 골라가지고 내실 때에는요, 굉장히 신중하게, 네,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 변호사님, 네, 이 맞는 말씀. 살신성인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로스쿨에 입학하실 때 나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시는 걸까요? 저는 이제 36살에 입학했습니다. 이야, 36 공부할 때 힘들진 않으셨나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3년이 제 인생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특히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그 변호사 시험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 로스쿨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것이 이제 내신인데요. 그렇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준비하는 그 매 일주일씩이 정말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시험 볼 때는 평균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평소에는 목표 공부 시간이 이제 10시간에서 11시간이라고는 하지만 그걸 지키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기간에는 사실 이제 그 시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읽고 시험을 보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11시간은 더 넘게 이제 밤새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변시 성적은 사실 큰 시험인데 큰 시험을 잘 본 비결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변호사 시험은 아시다시피 3년간 걸친 걸 이제 한 번에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연히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이제 저는 작은 계획을 매일 세워서 그거를 달성함으로써 힘을 얻었다, 성취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시험을 볼 때는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리트 보는 친구들도 학점은 굉장히 좋은데 리트를 보러 가면서 많이 긴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긴장을 하는 부분을 좀 조절을 하고, 그리고 꾸준히 잘할 수 있어를 하게 될 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작은 성취감을 정립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변호사? 멋있는 사람. 그 이후에 그림이 별로 딱 뚜렷하게 그려지진 않아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변호사는 수많은 개인이나 기관 혹은 이제 단체들이 어떤 법적인 조언이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법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이제 서비스 종사자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좀 더 변호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이제 변호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의뢰인들과 엄청난 깊이 있는 교감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그런 교감이 아니더라도 그 의뢰인들이 속 사정을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어떤 면에서는 그 길을 같이 함께 가주는 그런 어떤 동반자, 그런 역할까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금융 쪽 업무를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서는 금융 자문 위주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은 어떤 그 개념적으로 송무와 대비되는 개념인데, 송무는 이제 흔히 생각하는 재판정에서 재판을 대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이제 자문은 어떤 일을 회사나 개인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의견서를 써드리거나, 아니면 법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말 그대로 자문 역할을 해주는. 그럼 주로 금융회사에서 자문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거겠네요? 저는 그런 편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금융회사에서 자문을 하는 거면은 약관을 정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되는 걸까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일인데 네. 좀 훨씬 더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금 뭐 약관을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금융 뭐 규제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흔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M&A라든가 상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동산 PF, 유동화 등등 금융 내에서도 세부적인 분야가 정말 많습니다. 자, 여기서 전국의 리트 준비생 중에 상경계열 전공자들 주목. 자, 여러분 관심 있는 영역 중에 이 금융 분야, 나 금융 분야에서 일하는 변호사 되고 싶어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자, 금융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뻔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저는 당연히 금융에 대한 관심,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역량이 있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옵티머스 자산운용, ECM, DCM, 금융규제 샌드박스 이런 단어들을 30초 이상 막힘없이 설명하실 수 있는 변호사님들이라면은 이미 금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충분히 갖추어진 역량 있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여기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마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네. 변호사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스쿨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또 로스쿨에 입학해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오실 겁니다. 그때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멘탈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 자기만의 어떤 루틴을 만드셔가지고 멘탈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종착점에 도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